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제 고향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날리며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하던 그 거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18회를 살아오면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 집 앞 베커라이에서 사오던 따뜻한 브레첸,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놀던 공원,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도 벗지 않던 신발까지 모든 것이 당연했죠.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에요. 아버지께서 갑자기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서울지사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발을 디딘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핏줄 반은 이곳 출신이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한글로 가득한 표지판들, 어디서나 들려오는 한국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두가 저를 외국인으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에 정신을 차리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외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계셨어요. 그 미소만큼은 어디서든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외할머니를 보는 순간 잠시나마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외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번화한 상가들, 그리고 활기찬 인파, 독일의 정돈된 거리와는 달리 한국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약간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외할머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외할머니께서 저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죠.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어색함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제 어깨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적응해야 할 수많은 문화적 차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제 방이 아닌 서울 외할머니 집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같은데 모든 게 달랐어요. 벽에 걸린 한글 달력, 바닥의 온돌,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베개 높이까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됐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부모님과는 독일어로 대화했지만 외할머니와 한국 친척들에게는 서툰 한국어를 써야 했죠. 더 어려운 건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이었어요. 때로는 그냥 말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은 이모 댁에 가기로 했다고 알려주셨을 때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또 다른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모 댁은 외할머니 집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죠. 지하철을 타면서도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독일의 여유로운 대중교통과 달리 서울의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죠. 이모 댁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게임기를 들고 현관에서 저를 반겨주었고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독일에서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여기서는 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생소했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음만 지었어요. 식사 시간도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개인 접시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 반찬들, 젓가락 사용이 아직 서툴러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죠. 이모께서 자꾸 음식을 더 담아주시는데 독일에서는 자신의 몫만 먹는 것이 예의였기에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식사 후 민수와 함께 그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게임을 하다가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을 걸어 다녔죠. 일주일 동안 외할머니께 신발을 벗고 다니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민수야,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라고 말했어요. 말하고 나서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도 모르게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저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독일인인가, 한국인인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인가? 서울의 밤하늘은 프랑크푸르트와는 다른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낯선 별들처럼 저도 이곳에서 낯선 존재로 빛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교복을 입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자유롭게 사복을 입고 다녔는데 딱딱한 교복은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듯한 느낌이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목이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단지 넥타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학교는 또 다른 세계였어요.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선생님께 인사하고 교실 이동 없이 한 반에서 모든 수업을 듣는 시스템. 독일과는 너무도 달랐죠.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이라는 꼬리표가 붙자마자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정말 맥주를 많이 마시는지, 히틀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들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어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한국인 허양이 아닌 독일인 허양이었죠. 점심시간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는데 한 무리의 학생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중 한 명인 준호가 저에게 친절하게 같이 먹자고 말을 걸어왔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 곁에 앉았어요. 이상하게도 한국 음식은 입에 잘 맞았죠. 외할머니께서 해주시던 음식들과 비슷했거든요. 그렇게 천천히 한국 학교 생활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시간이 흐르며 점점 한국의 리듬에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도 익숙해졌고 급식을 먹을 때도 빨리 먹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노약자석을 피하게 되었고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완전히 적응했다고 하기엔 여전히 부족했어요. 수업 중 역사 시간에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공감하기 어려웠고 국어 시간의 속담과 한자어는 여전히 어려웠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한 한국의 예의범절도 때때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누구보다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기에 가슴이 설렜어요. 준호네 집은 외할머니 집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그러나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 왔을 때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독일에서는 생일 주인공이 소원을 빌고 케이크를 직접 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준호보다 먼저 케이크에 손을 대버렸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친구들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죠. 제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적응과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해 머쓱하게 사과하며 케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준호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독일에서는 저를 한국계라고 불렀고 한국에서는 독일에서 온 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교수님께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 갑자기 제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독일 사람으로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죠.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제 대답은 어색했고 학생들은 제가 말할 때마다 귓속말을 나누었어요.
그 순간만큼 소외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제 마음속 혼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독일인도 아니고 완전한 한국인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양적인 외모를 가진 저는 분명 한국인처럼 생겼지만 제 사고방식과 말투는 독일식이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지만 여전히 정수기 물을 마실 때 끓이지 않고 그냥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하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오랜 독일 생활로 독일화된 부분이 많았고 독일인 어머니는 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저는 특별하다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현실에서는 어디에도 완벽히 속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외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저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요? 독일인인가요? 한국인인가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저는 독일인도 한국인도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저 허양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날은 학교 문화축제 날이었습니다. 각 반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준비했어요. 우리 반은 운 좋게도 독일을 맡게 되었고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리더로 추천했죠. 준호가 제가 독일 전문가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한다고 말했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제가 가진 독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가슴이 설레었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독일의 전통 의상, 음식, 축제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고 심지어 독일 전통빵인 브레첼 만드는 법도 준비했어요. 축제 당일 우리 반 부스는 독일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들로 꾸며졌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진짜 독일인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설명 중에 한국어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학생이 독일에서 왔으면서 왜 한국어를 이렇게 못하냐고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소리가 떨렸죠. 준호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해 주었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어요.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외할머니께 축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웠던 일들만 말씀드렸지만 외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아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셨고 그 질문에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흘렀어요. 외할머니께 제 마음속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인지, 독일에서는 한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에서는 독일인 취급을 받는다고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이라고요. 외할머니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하나에만 완벽히 속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요.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은 사실 큰 축복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선생님께서 다문화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세계는 점점 더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있다고, 한 가지 문화만 가진 사람보다 여러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죠. 수업이 끝난 후 선생님께 다가가 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은 제가 느끼는 그 사이에 있는 느낌이 바로 제 정체성의 일부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준호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제가 그냥 허양이라고 독일에서 왔든 한국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했죠. 그 순간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찾아야 할 것은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저만의 정체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이 되자 외할머니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오늘은 남산타워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한국에 온 지 6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에는 가보지 못했어요. 학교와 집만 오가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남산타워로 향하는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스카이라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풍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각 방향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였어요. 서울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저의 정체성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망대 한쪽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작은 자물쇠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걸어보라고, 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요. 제 소원을 담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자물쇠를 손에 들고 잠시 생각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자물쇠를 걸며 그 소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타워 아래 카페에서 외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문득 외할머니께 질문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엄마는 어땠는지, 한국에서 살 때 말이죠. 외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어머니도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했다고요. 독일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요. 외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할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추석이라고, 한국의 큰 명절이라고요. 외할머니 집에 친척들이 모두 모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었어요. 가슴이 조여오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의 명절 예절도 잘 몰랐고 복잡한 친척 관계도 헷갈렸어요. 하지만 오늘 남산타워에서 빌었던 소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제가 저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대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찾으려 했던 것은 어쩌면 어디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이면 됩니다. 독일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가진 허양이라는 사람, 그것이 제 정체성이고 제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에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반가워하시며 저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송편을 만들어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손재주가 좋다고, 제 어머니도 어렸을 때 송편을 참 예쁘게 빚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도 했던 일을 제가 이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를 연결감을 주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기분이었죠. 오전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모, 삼촌, 사촌들까지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여전히 어색함은 남아있었어요.
특히 어른들께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지 몰라 망설여졌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모가 저를 부르며 큰 삼촌께 인사드려야 한다고 했을 때 긴장감에 목이 메었어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삼촌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제 아버지를 빼닮았다고, 눈매가 똑같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저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명절 음식을 함께 먹으며 가족들은 저에게 독일 이야기를 물었어요. 전에는 이런 질문들이 저를 외국인으로 구분짓는 것 같아 불편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제 삶의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독일과 한국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것이 부족함이 아닌 특별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사 후 민수와 다른 사촌들이 저를 불러 함께 윷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룰을 몰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툴게 윷을 던지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놀이를 통해 제가 조금씩 이 가족의 일부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어색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소속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가 제가 우리 팀 행운의 주역이라고 외치자 모두가 웃었고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언어를 더 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녁이 되어 어른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 큰 삼촌께서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없다는 느낌이었다고요.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제가 정하는 거라고요. 저는 독일에서 자랐지만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것은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삼촌도 요즘 세상은 이전과 달라서 한 곳에만 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라고요. 제가 그동안 부족함으로 여겼던 것이 사실은 특별한 능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신발이 없는 방바닥을 밟고 일어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죠. 한국 생활의 리듬이 이제는 제 몸에 배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고 학교에서 돌아오니 작은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수와 준호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반겨주는 친구들의 얼굴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을 때 모두가 웃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많이 변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독일인에서 한국인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파티가 한창일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에밀리였어요. 그녀는 우리 학교에 온 지 일주일 된 새로운 친구였죠. 준호가 그녀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색한 미소에서 1년 전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에밀리가 신발을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1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제가 한국 문화의 안내자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죠. 부드럽게 웃으며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다고 말했어요. 괜찮다고, 저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죠. 에밀리는 얼굴을 붉히며 신발을 벗었고 저는 준비해둔 실내화를 건넸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걱정하지 말라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말했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죠.
파티는 즐겁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음식, 독일 음식, 그리고 에밀리가 가져온 미국 과자까지 다양한 문화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이런 다양성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이 깊어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에밀리를 배웅하며 그녀가 물었어요. 한국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았냐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그녀의 눈에서 불안과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제 모습 그대로였어요. 물론 쉽지 않았다고, 지금도 가끔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거라고 말했어요. 미국인이라는 것이 부족함이 아니라 특별함이 될 수 있다고요. 에밀리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녀를 배웅하고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같은 창가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독일을 그리워했던 날들이 생각났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졌죠. 더 이상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어디에 있든 그저 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외할머니께서 제 옆에 다가오셨습니다. 에밀리에게 해준 말이 참 좋다고,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하셨어요. 제가 어느 한 곳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독일과 한국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요.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넣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행동은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저의 일부가 되었죠. 학교에 도착해 교실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허양입니다. 독일의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의 정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 정체성이죠. 나는 그저 나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이고 제 자리였으니까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저는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 확신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